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등롱의 숨이 고요해지자 서리는 천기각 난간에 서서 붉은 봉인의 파편을 펼친다. 바늘과 은실로 흩어진 기록을 하나씩 꿰어 맞춘다. 새벽의 빛이 도시의 창호를 얇게 넘겼다. 장터의 천은 아직 젖어 있었고 수로의 물은 밤새 들은 소문을 천천히 반납했다. 천기각의 처마 및 등롱은 어제보다 반마디 낮았다. 빛이 낮아지면 향의 층이 드러난다. 억새향의 둥근 가장자리와 등잔기름의 얇은 막, 장부가 오래 머문 자리에서만 남는 단막 같은 잔향. 그 모든 층 위에 아주 미세한 쓴 기운이 남아 있었다. 서연은 창살을 반쯤 닫아 공기를 한 번 돌리고 등롱의 심지를 손톱으로 아주 조금만 내려 침묵을 맞추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손바닥이 닿자마자 문틀의 나무결이 조용히 울렸다. 방 안은 정리되어 있었고 탁자의 가장자리는 어젯밤 사람이 더듬은 자리에서 멈춰 있었다. 서랍은 닫혀 있었으나 완전히 닫힌 것이 아니었다. 숨이 닿으면 종이가 움직일 만큼의 틈. 그 틈 앞에 백자 잔이 있었다. 잔의 표면에 남은 물의 원이 아주 느리게 돌았다가 멎었다. 멎는 속도는 평소보다 길었다. 하연옥은 탁자에 앉아 있었다. 등은 고닫고 눈은 반쯤 감긴 자리에서 더 멀리 보고 있는 표정이었다. 몸에는 외상이 없었다. 손끝에는 잔을 내려놓은 힘이 아직 남아 있었다. 옷깃은 어제의 결대로 접혀 있었고 어깨에는 먼지가 없었다. 숨이 없다는 사실만이 모든 질서를 처음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서연이 한 걸음 다가가자 억새향이 먼저 맞았다. 향의 안쪽에서 금속의 얇은 비린내가 따라 나왔다. 그리고 그 아래 아주 낮은 층에서 쓴 향이 미세하게 솟았다. 차였다. 서연은 잔을 들어 빛 가까이에 기울여 보았다. 빛이 표면에서 두 번 흔들렸다. 두 번의 흔들림은 사람이 움직였다는 뜻이다. 마지막 흔들림은 방의 바람이 아니라 손의 결이 만든 물결이었다. 서리는 문지방을 넘으며 발을 낮추었다. 아이의 눈은 방 안의 질서가 흔들리지 않은 것을 먼저 보았다. 누군가가 끌어당기거나 잡아챈 흔적이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춘 기미도 없었다. 탁자의 모서리에는 밤마다 손끝으로 눌러두었던 작은 눈금이 있었다. 그 아래 흑연으로 찍어둔 점 하나. 점은 비워둔 자리와 연결되어 있었다. 비워둔 자리는 기록을 놓는 곳이었다. 오늘은 기록이 아니라 사람을 놓아야 하는 자리였다. 윤서는 문 밖에서 서류를 받쳐 들고 있었다. 암영루에서 새벽에 올라온 단신에는 남문 검문의 느슨한 틈과 서문 도박판의 낮은 판이 적혀 있었다. 밤새 오랑문이 스스로 그림자를 짧게 가져가 추적의 칼끝을 둔하게 만든 흔적이었다. 그러나 이 방 안에서는 칼이 아니라 바늘의 자리가 먼저였다. 바늘은 기록을 꿰매고 꿰맨 자리를 실이 이어간다. 서연이 잔의 가장자리를 손수건으로 한 번 닦았다. 손수건에는 물의 냄새만 남았다. 독의 흔적은 냄새로 드러나지 않는 종류였다. 당가의 손. 무형독은 걸어오지 않고 기다렸다가 몸속에서 일을 끝낸다. 어젯밤 창턱으로 스쳐 들어온 바람에 얹힌 예고의 냄새와
오늘 잔의 바닥에 남은 쓴 향이 같은 문장에 있었다. 문장은 짧았고 뜻은 길었다. 서리는 탁자 위에 놓인 얇은 종이 조각들을 하나씩 들어 올렸다. 종이는 잉크가 아니라 등잔기름을 얇게 머금고 있다가 바람의 방향을 손톱 자국처럼 새긴다. 첫 조각은 동쪽, 둘째는 북동. 셋째에서 결이 반시계로 작게 말렸다. 말림은 사람의 숨이었다. 그 숨이 잔의 표면에서 마지막으로 멈췄다. 멈춘 자리는 잔을 내려놓은 자리와 겹쳤다. 겹치는 일은 흔치 않았다. 흔치 않을수록 이유가 있다. 서연은 서랍의 위판을 살짝 들어 올렸다. 안쪽에서 빈 두루마리 하나가 보였다. 보통은 겉면이 바깥을 향해 말려 걸려 있어야 했다. 그런데 두루마리는 반대로 말려 있었다. 속면이 바깥을 향한 채 얇은 등불에 빛을 조금만 받았다. 속면의 섬유가 빛을 먹는 방식이 달랐다. 두루마리를 뒤집어 눕히는 일은 습관이 될 수 없다. 의도여야 했다. 서랍의 다른 칸에서 운패 2장이 포개져 있었다. 포개진 태의 미세한 어긋남은 장부의 빈칸과 같은 방향이었다. 어젯밤 어긋남을 맞추었던 손길이 오늘 아침에는 어긋남을 남긴 채 멈췄다. 남김은 지시였다. 지시가 기록으로 바뀌기까지는 한 번의 수용만 필요하다. 누군가 받아 적으면 문장이 된다. 문장이 되면 무림은 그 문장을 언젠가 듣는다. 서리는 탁자의 모서리에 새긴 눈금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첫 자리와 둘째 자리를 지나 셋째 자리에서 잠깐 멈췄다가 넷째 자리에서 멈춤을 고정했다. 어젯밤 어머니의 손이 멈춘 자리였다. 그 아래 흑연의 점 하나. 점의 오른쪽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다. 글자가 없도록 비워둔 자리. 비워둔 자리는 누군가가 알아내야 채워진다. 아이는 자신의 숨을 낮추었다. 냉소심결의 첫 문장을 마음으로 덮었다. 감정은 기록의 적이 아니다. 다만 기록보다 앞서면 적이 된다. 윤서는 장부를 펼쳐 어젯밤과 새벽 사이에 벌어진 작은 변경들을 옮겨 적었다. 남궁진 휘하의 순시대가 북문에서 한 걸음 더 가까워졌고 형법당의 잉크 배합이 반토녀 터졌다. 서고의 문지기 노우연이 새벽에 문지방을 한 번 더 쓸었다. 금화상회의 뒷방에서 진사헌이 장부의 곁살을 한 번 더 다듬었다. 모두가 작은 일처럼 보였고 작은 일들은 합쳐질 때 비로소 칼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 이 방의 조용함이 그 합쳐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은 착갑이었다. 뚜껑을 열자 향이 낮게 나왔다. 동정의 녹차였다. 하연옥은 평소 이 차를 싫어했다. 천기각의 누구도 모르는 습관이 아니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가장 어색한 하나였다. 싫어하는 것을 굳이 마시는 일. 입에 남는 쓴맛이 기록의 머리를 당겨 올리는 일. 서연은 착갑을 닫고 뚜껑을 뒤집었다. 뒤집힌 뚜껑의 안쪽에는 아무 표식도 없었다. 표식이 없어야 표식이 된다. 빈칸은 언제나 지시를 품는다. 탁자의 귀퉁이에 얇은 종이 한 장이 있었다. 글자는 많지 않았다. 글자는 명령이 아니라 방법이었다.
무림의 거짓은 5 진실의 열쇠라는 말이 첫 줄에 있었고 마지막 줄에는 한 문장이 있었다. 너는 나의 죽음 속에서 가장 어색한 것 하나를 찾아 기록하라. 기록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지는 않았다. 반복을 싫어하는 사람의 문장이었다. 반복 대신 지시를 남기는 자. 지시는 읽는 사람을 만들고 읽는 사람은 구조를 움직인다. 서리는 잔의 바닥을 들여다보았다. 어젯밤보다 빛이 더 얕아졌는데도 쓴 향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혀 끝에 닿지 않았는데도 혀의 뒷부분에서 떫은 기운이 올라왔다. 떫음은 오래 가지 않았고 대신 길을 그렸다. 짧게 남고 오래 이끄는 표식. 아이는 장부의 여백을 넘겨 작은 칸 하나를 만들었다. 거기에 3 글자를 적었다. 동정 녹차. 그 아래 짧은 선 하나. 선의 끝이 아직 닫히지 않았다. 닫히지 않은 선은 다음 장으로 이어진다. 서연은 창턱에 깔아둔 얇은 비단 조각을 들어 빛에 비춰 보았다. 비단의 올 사이로 새벽의 공기가 얇게 붙어 있었다. 억새향의 둥근 가장자리와 등잔기름의 얇은 막 사이에 차향의 잔상이 실처럼 누워 있었다. 실은 아직 바늘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늘은 장부를 뚫지 않으면서도 꿰맬 수 있어야 한다. 오늘의 실은 이름이 아니라 물성에 가까웠다. 냄새와 시간, 속도와 잔상. 그 4 가지가 하나의 매듭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랍의 가장 안쪽에서 작은 나편 유리가 나왔다. 유리는 빛을 설득하는데 유용했다. 서연이 유리를 세워 공기를 꺾자 방 안의 흐름이 얇은 선으로 드러났다. 선의 교차점이 잔과 서랍 사이에 있었다. 교차점은 어젯밤의 숨이 멈춘 자리였다. 멈춤의 길이가 길면 독의 길도 길다. 단가의 무영독은 냄새가 아니라 길이 남는다. 남은 길은 다음 날 아침의 질서 속에서만 보인다. 밤에는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동안 사람은 두려워한다. 두려움은 흔히 말로 나온다. 그러나 이 방은 말이 없었다. 정리된 물건과 닫힌 숨만이 있었다. 문 밖의 복도에서 침야가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오늘도 외곽 경계만 맡았다. 안쪽의 핵심 동작은 전부 서연의 몫이었다. 침야는 골목의 소리가 바뀌는 순간을 듣고 방향을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시간이 길수록 문 안의 기록이 단단해진다. 기록이 단단해질수록 바깥은 더 시끄러워진다. 오늘의 시끄러움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기 전에 할 일이 있었다. 윤서는 암영루로 보내는 봉투를 준비하며 장부의 한 귀퉁이에 작은 점을 찍었다. 점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방향을 뜻했다. 방향은 칼보다 늦지만 더 먼 곳까지 간다. 오늘의 방향은 안으로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스며드는 쪽이었다. 천기각의 지하, 수로와 연결된 폐도랑의 어둠 쪽으로. 거기에서 냄새는 더 오래 산다. 오래 사는 냄새만이 내일의 계산에 견딘다. 서연은 운패 2장을 포개어 태의 어긋남을 다시 확인했다. 어긋남은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변화를 말해 주었다. 어젯밤 그 손길이 여기에서 멈췄다는 뜻이었다. 멈춘 자리에서 길이 바뀐다. 바뀐 길을 기록하는 것이
오늘의 일이다. 그녀는 운패를 닫고 서랍의 가장 깊은 칸을 조용히 밀어 넣었다. 서리는 두루마리를 꺼내 들었다. 속면이 바깥을 향해 있는 상태 그대로 아주 조금만 풀어보았다. 종이의 섬유 사이에 낮은 향이 스며 있었다. 억새향과 등잔기름이 아니었다. 쓴 향의 잔상. 그 향은 글씨가 아니라 빈칸을 불렀다. 빈칸은 읽는 사람을 만든다. 읽는 사람은 시험을 통과한다. 아이는 손끝으로 종이를 다시 말았다. 말린 끝이 탁자에 닿자 종이가 아주 얇게 울었다. 울림은 맥의 속도를 닮아 있었다. 맥이 없는 방에서 종이만이 살아있는 것처럼 울렸다. 방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한 번 지나갔다. 북문순 시대가 교대를 앞두고 걸음을 맞추는 소리였다. 발의 간격이 어제보다 더 짧았다. 재촉의 기색이 진해지는 중이었다. 재촉은 칼을 부르고 칼은 말의 양을 줄인다. 말이 줄어들수록 기록은 길어진다. 길어진 기록은 언젠가 칼을 지치게 만든다. 지친 칼이 떨어뜨린 이름은 장부에 남는다. 이 이름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영웅담이라고 부른다. 영웅담이 남아있는 동안 진실은 빈칸에서 자란다. 오늘의 빈칸은 아주 작았다.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있었다. 서연은 잔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빈 접시에 엷은 물을 부었다. 물은 빠르게 퍼지지 않았고 한가운데에서 잠깐 머물렀다가 가장자리로 번졌다. 번지는 동안 가장자리에서 얇은 선이 생겼다가 사라졌다. 선이 사라지는 속도를 마음으로 셌다. 숫자를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숫자가 내려앉는 자리 위에 장부를 가져다 놓았다. 장부의 여백에 적힌 글자는 많지 않았다. 동정 녹차. 가장 어색한 하나. 그 아래 짧은 선 하나. 선의 끝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하연옥의 얼굴은 고요했다. 사람의 죽음이 방의 공기를 이만큼 정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는 순간은 언제나 늦다. 늦어서 정확하다. 정확함은 냉정과 다르지 않았다. 서리는 고개를 숙여 어머니의 손을 한번 보았다. 잔을 내려놓은 손등의 힘줄이 아직 지도를 그리듯 솟아 있었다. 지도의 마지막 줄이 오늘의 기록과 맞물렸다. 맞물린 자리에서 쓴 향이 아주 짧게 솟았다. 솟은 향이 다시 가라앉는 속도만이 시간의 얼굴을 말했다. 문이 닫혔다. 등롱의 심지가 더 낮아졌다. 빛의 높이가 방 안의 질서를 그대로 고정했다. 고정된 질서 위로 실 한 가닥이 놓여 있었다. 실은 아직 매듭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매듭의 첫 손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가장 어색한 하나를 찾아 적는 일. 오늘은 그 손을 올렸다. 손이 올라간 자리에서 글씨가 생겼다. 글씨의 모서리는 날카롭지 않았고 대신 오래 남을 모양이었다. 도시는 아침으로 기울었다. 서문 쪽 도박판은 아직 낮은 판을 덮고 있었고 북문 초소의 잉크는 반톤 옅은 빛으로 마르고 있었다. 장터의 목소리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고 수로는 밤새 자신이 맡았던 소문을 다 지우지 못했다. 천기각의 방 안에서 기록은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하연옥의 죽음은 칼의 일이 아니었다. 의도의 일이었다.
의도는 냄새와 시간, 방향과 빈칸으로만 말한다. 그 언어를 읽는 자가 루주였다. 아이는 자신에게 돌아온 문장의 무게를 알아차렸다. 무게를 세는 일은 울지 않는 데서 시작한다. 울지 않음이 냉혹함이 아니라 기록의 체온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첫 줄은 이미 적었다. 가장 어색한 하나. 동정 녹차. 이제 선의 끝을 닫을 차례는 아니었다. 닿지 않은 선이 다음 장을 부른다. 다음 장은 숫자를 요구할 것이다. 오늘은 숫자 앞에 문장만을 남겼다. 문장은 길지 않았고 대신 정확했다. 정확함은 길을 만든다. 길은 사람을 데려간다. 사람을 데려가는 동안 진실은 빈칸에서 계속 자란다. 그 빈칸이 오늘 이 방의 유일한 소음이었다. 아침에 서늘함이 벽을 타고 내려오다 멎었다. 등롱의 심지는 한마디만 남기고 낮아졌고 억새향은 천천히 방을 한 바퀴 돌았다. 서리는 문을 닫아 빗장을 걸었다. 오늘 이 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확인과 기록은 서린 혼자만의 몫이었다. 소리의 굴곡을 지우고 발자국의 깊이를 고정하고 공기의 결을 일정하게 만든 뒤에야 서리는 탁자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하연옥은 탁자 곁에 앉아 있었다. 눈꺼풀은 편안히 닫혀 있었고 옷깃은 어제 접은 결을 그대로 품고 있었다. 손등 위 힘줄이 얕게 솟아 있어 마지막에 잔을 내려놓던 긴장이 아직 남아있음을 말해 주었다. 외상은 없었다. 끌어당기거나 붙잡은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서리는 감정의 결을 뒤로 미루고 냉소심결의 첫 호흡을 낮추었다. 호흡이 바닥으로 가라앉자 눈앞 사물의 가장자리들이 또렷해졌다. 탁자 모서리에는 얕은 눈금들이 있었다. 서린이 어릴 적부터 보아 온 모양이었다. 첫 칸과 둘째 칸은 가까웠고 셋째와 넷째 사이가 길었다. 길이는 숫자보다 먼저 말을 건넨다. 촛불이 줄어드는 호흡의 간격, 물이 잔턱을 넘기까지의 머무름, 창호지가 흔들리다 멎는 횟수. 하연옥은 언제나 길이로 먼저 세상을 고정하고 그 다음에야 글자를 불러왔다. 글자보다 길이가 앞서는 기록법, 그것이 하연옥의 습관이었다. 서랍을 열자 장부들이 얌전히 누워 있었다. 서리는 맨 위에 장부를 펼쳤다. 날짜는 적혀 있지 않았다. 대신 페이지 가장자리에 균일하지 않은 여백이 늘어서 있었다. 어떤 면은 넓고 어떤 면은 좁았다. 붓끝이 머무른 시간만큼 여백이 커지는 방식. 장부 안쪽에는 오래전 사건들의 기록이 문장 대신 표식으로 남아 있었다. 등롱 심지를 깎은 간격을 뜻하는 짧은 선, 우물물이 울린 횟수를 나타내는 얕은 점, 바람이 바뀐 방향을 읽는 굴곡, 글씨가 적힌 줄은 놀랄 만큼 적었고 대부분은 길이와 자국이 대신했다. 읽는 이는 길이를 먼저 세워야만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서리는 장부를 한 권 더 펼쳤다. 여백에 남은 비늘 같은 반짝임이 눈에 들어왔다. 반짝임은 오래된 등잔기름이 남기는 얇은 막이었다. 막이 겹쳐진 자리에는 점이 있었다. 점은 숫자가 아니라 좌표였다. 좌표를 잇자 방의 한 구석과 탁자의 모서리, 창살의 세 번째 칸이 같은 선에 놓였다.
선을 따라 눈을 옮기자 창살 그림자의 끝에서 아주 얇은 그림자 하나가 더해졌다. 그 얇은 선은 어젯밤의 차양이 완전히 사라지지 못하고 남긴 잔상이었다. 냄새와 길이와 빛이 같은 문장을 쓰고 있었다. 하연옥의 기록은 언제나 같은 순서로 움직였다. 관찰로 시작해 길이로 표기하고 냄새로 봉인하며 여백으로 유도한다. 관찰은 눈과 귀를 고정하는 일, 길이는 시간을 박는 일, 냄새는 장치를 깨우는 일, 여백은 읽는 일을 다음 장으로 부르는 일, 서리는 그 순서를 마음속에 다시 적었다. 오늘 이 방에서 찾아야 할 것은 글자가 아니라 습관의 자리였다. 습관은 흔적의 반복으로 드러난다. 반복은 우연이 아니므로 우연이 아닌 것만 좇으면 된다. 서리는 방을 한 바퀴 돌았다. 발끝으로 마루장 이음새를 더듬자 딱 한 군데에서 울림이 아주 미세하게 달랐다. 울림은 비밀을 감춘 바닥의 이야기였다. 그러나 오늘은 바닥을 열지 않았다. 바닥의 울림은 훗날 길이가 모자랄 때를 위한 여분으로 남겨 두는 편이 낫다. 대신 탁자의 반대편으로 돌아 장부 한 권을 더 펼쳤다. 장부의 초입에는 술이 든 흔적이 있었다. 종이가 바뀐 곳과 바뀌지 않은 곳의 섬유, 결이 다르다. 바뀐 종이 위에는 점이 적지 않았고 바뀌지 않은 종이 위에는 선이 더 많았다. 점은 시간의 위치, 선은 시간의 길이. 이 둘이 겹치는 순간에만 장치가 깨어난다는 것을 서리는 알고 있었다.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빛의 각도를 낮추기 위해 창을 반 뼘 내렸다. 억새향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나가고 난 뒤에야 등잔 기름의 막이 얇아지고 차향의 잔선이 더 선명해졌다. 냄새는 습도와 온도의 미세한 변화에 민감하다. 습도가 높으면 퍼지고 낮으면 모인다. 오늘은 모아야 했다. 모은 냄새는 길이가 된다. 길이가 만들어지면 좌표가 찍힌다. 서랍 속 맨 아래에는 얇은 비단 조각들이 겹겹이 접혀 있었다. 비단의 올은 냄새를 글보다 오래 붙잡는다. 서리는 한 조각을 꺼내 비단 올의 결을 먼저 읽었다. 올의 방향과 굵기가 일정하지 않은 조각은 버리고 올이 곧고 촘촘한 조각을 골랐다. 비단을 손바닥에 올려 온기를 식힌 뒤 탁자 위 장부의 여백에 살짝 대보았다. 비단이 공기에서 냄새를 받아 올리는 속도는 느리지만 일정하다. 일정하다는 말은 기록이 가능하다는 뜻이었다. 백자잔은 어젯밤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서리는 잔 아가리의 턱을 손끝으로 한 번 훑었다. 잔턱의 미세한 선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쓴 차를 마신 자리가 남기는 얇은 마찰의 흔적이었다. 혀는 쓰지 않는다. 냄새는 혀보다 오래 남는다. 냄새를 이용하는 장치는 흔적을 한 겹 더 쌓아 남긴다. 쌓인 흔적의 두께를 읽는 일은 길이를 세는 일과 다르지 않았다. 서랍 두 번째 칸에서 나편 유리를 꺼냈다. 유리는 빛을 꺾을 때만 쓰인다. 유리를 세워 각을 한 치 낮추자 장부 표면에 얕은 물결이 나타났다. 물결이 산색과 골 둘의 순서로 5번 호흡하는 동안 잔의 턱에서 미세한 선이 생겼다가 사라졌다. 서리는 사라짐의 속도를 마음속으로 셌다. 숫자를 입 밖으로 내지 않으면서도 일정한 자리마다 점을 찍다.
듯. 점들의 간격이 탁자 눈금의 길이와 포개졌다. 포개짐은 우연이 아니었다. 습관이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장부의 가장자리에는 작은 흑연점이 있었다. 흑연점의 오른쪽은 비어 있었다. 비어 있음은 지시다. 지금 적어서는 안 되고 지금 열어서는 안 된다는 뜻. 서리는 점을 지나 선 하나를 아주 얕게 그었다. 선의 끝은 닿지 않았다. 닫히지 않은 끝만이 다음 장을 부른다. 하연옥의 기록은 언제나 여백을 남긴다. 여백은 독자를 늦추고 늦춰진 독자는 길이를 더 오래 세운다. 길이가 오래 세워질수록 칼은 지친다. 이 방에서 칼은 기록의 바깥에 있어야 했다. 서랍 가장 안쪽 칸에는 두루마리 하나가 있었다. 평소처럼 겉면이 바깥을 보이게 말린 모양이 아니었다. 속면이 바깥을 향하고 있었고 중심축의 각도가 아주 얕게 틀어져 있었다. 틀어진 각도는 빛을 다른 궤도로 보냈다. 빛의 궤도가 달라지자 종이 표면의 반짝임도 다른 자리를 가리켰다. 반짝임은 냄새의 자리였다. 반짝임이 멈춘 곳은 탁자 오른쪽 끝에서 한치 떨어진 곳이었다. 그곳은 장부를 펼칠 때 서린이 늘 손을 두던 자리였다. 습관은 장치보다 오래 남는다. 오래 남은 흔적은 우연이 아니었다. 서리는 두루마리를 꺼내지 않았다. 다음 장을 너무 빨리 열면 길이가 짧아진다. 길이가 짧아지면 장치는 깊이 잠들지 못한다. 장치가 얕게 잠든 상태에서 억지로 움직이면 냄새의 질서가 어긋나고 어긋난 질서는 금세 소문으로 흘러나간다. 소문은 기록의 적이었다. 오늘의 목적은 읽기였고 읽기는 언제나 방 안에서만 끝나야 했다. 창살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차가운 온도가 균일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온도가 같아지면 빛의 속도도 같아진다. 빛의 속도가 같아지면 물결의 리듬이 일정해진다. 리듬이 일정해야 길이가 나온다. 길이가 나오면 좌표가 찍히고 좌표가 찍히면 방향이 생긴다. 방향은 장치를 깨운다. 이 순서를 어기지 않는 것이 하연옥의 기록을 읽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서리는 장부를 덮고 비단 조각을 접어 작은 봉함에 넣었다. 봉함에는 아무 표식도 달지 않았다. 표식이 없는 것이 오늘의 표식이었다. 봉함을 서랍 옆에 놓고 백자 잔을 탁자 가운데로 당겼다. 잔의 바닥에서 아주 얕은 열이 올라왔다가 사라졌다. 열이 사라지는 속도는 냄새가 남는 속도와 반대로 움직였다. 냄새가 길이를 찾는 동안 열은 길에서 물러났다. 하연옥의 손등으로 눈이 갔다. 잔을 내려놓던 선이 손등 위 힘줄의 지도와 포개졌다. 손등의 지도는 두루마리의 궤도와도 겹쳤다. 겹침은 우연이 아니었다. 시험이었다. 누군가가 이 방의 모든 길이를 세고 모든 냄새를 분리하고 모든 여백을 견딜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시험. 서리는 울음의 자리를 뒤로 미루었다. 냉소심결의 두 번째 호흡을 더 낮추었다. 감정은 한 칸 늦추는 것이 좋았다. 늦춰진 마음 위에서 길이는 선명해진다. 마루짱 이음새에서 한 번 울림이 올라왔다가 사라졌다. 바람은 성벽을 타고 지나갔지만
방 안의 박자는 변하지 않았다. 북문 초소의 잉크가 마르는 속도, 서문 도박판의 낮은 웃음, 유수객잔 등잔 받침의 인주태가 짙어졌다. 옅어지는 호흡. 모든 것은 제자리를 지켰다. 제자리를 지켜야 기록이 움직인다. 기록이 움직일 때 칼은 길을 잃는다. 서리는 마지막으로 방을 천천히 훑었다. 하연옥이 남긴 습관의 자리들이 모두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했다. 탁자 모서리의 눈금, 장부 여백의 점, 등롱의 심지 길이, 창살 그림자의 각도, 두루마리의 뒤집힌 방향. 모든 것이 어긋나지 않고 있었다. 어긋나지 않은 것만이 다음 장을 부른다. 이제 필요한 것은 한 번 더 낮아질 빛과 한 번 더 모일 냄새와 한 번 더 길어질 침묵이었다. 서리는 장부의 여백한 귀퉁이에 짧은 문장을 남겼다. 길이는 숫자보다 먼저 오고 여백은 답보다 오래 남는다. 문장을 덮고 등롱의 심지를 다시 한치 낮추자 공기의 층이 한 겹 더 두꺼워졌다. 억새향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나가고 난 뒤에야 방 안의 냄새들이 서로의 자리를 바꾸었다. 자리 바꿈이 끝나자 서랍 속 두루마리가 아주 미세하게 몸을 고쳐 눕는 듯 보였다. 서리는 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빗장을 단단히 걸었다. 오늘의 읽기는 여기까지였다. 답을 부르지 않는 읽기, 여백을 남기는 읽기, 길이를 먼저 세우는 읽기. 여백이 충분히 길어지면 다음 장은 스스로 열린다. 정오의 빛이 기와 틈에서 길게 미끄러져 들어왔다. 서리는 문을 닫고 빗장을 2번 확인했다. 오늘 이 방은 하나의 입구와 하나의 호흡만 가진다. 발등에 먼지가 고요하게 가라앉은 것을 본 뒤에야 그녀는 등롱의 심지를 한치 낮추고 불꽃의 떨림을 가라앉혔다. 억새향이 둥근 원을 그리고 등잔기름의 얇은 막 위로 눕는다. 공기의 층이 정리되자 소리의 굴곡이 사라지고 사물의 가장자리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하연옥은 탁자 곁에 앉아 있었다. 눈꺼풀은 평온했고 옷깃은 어제 접은 결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 손등 위 솥은 힘줄이 잔을 내려놓던 마지막 순간의 긴장을 얕게 남긴다. 외상은 없다. 당겨진 보자기의 흠도 없고 거슬린 머리카락도 없다. 서리는 감정을 한 칸 뒤로 밀어놓고 냉소심결을 펼쳤다. 첫 호흡은 온도를 평준화하고 다음 호흡은 맥을 낮춘다. 심박이 고르게 깔리는 동안 그녀는 방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훑었다. 창살이 드리운 그림자의 간격, 마룻장 이음새가 만드는 얕은 울림, 장지문 옆 먼지에 눕는 각도까지 모두 어제의 자리와 변함이 없다다. 탁자 모서리에는 짧고 길고 다시 짧은 눈금이 연속으로 박혀 있다. 숫자가 아니라 길이로 시간을 고정하는 방식. 촛불이 줄어드는 박자의 간격, 물 한 모금이 잔턱을 넘기까지 머무르는 체류, 창호지가 흔들리다. 멎는 횟수 같은 것들이 먼저 기록되고 글자는 나중에 부름을 받는다. 하연옥은 언제나 그렇게 세상을 붙잡았다. 서리는 손끝으로 첫 칸과 둘째 칸 사이의 좁음을 더듬고 셋째와 넷째 사이의 넓음을 확인했다. 길이는 말없이 방향을 내준다. 오늘 이 방이 가리키는 곳이 어딘지 그녀는 이미 몸으로 알고 있었다.
서랍을 열자 장부들이 얌전히 누워 있었다. 맨 윗장을 펼치면 가장자리 여백이 일정하지 않다. 어떤 페이지는 넓고 다음 페이지는 좁다. 붓끝이 오래 머무른 자리는 여백이 넓어지고 지나치듯 스친 자리는 여백이 줄어든다. 서리는 그 여백을 따라 손가락을 미끄러뜨렸다. 짧은 선은 등롱심지를 깎은 간격을 뜻했고 얕은 점은 우물물이 울린 횟수였다. 눈으로 읽는 문장 대신 길이와 자국이 줄을 섰다. 장부는 말이 적은데도 정보는 과했다. 읽는 이는 먼저 길이를 세고 좌표를 찍어야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 두 번째 장부에서는 등잔기름이 낳은 얇은 광택이 비늘처럼 박혀 있었다. 빛을 약간 비스듬히 주니 반짝임들이 서로를 불러 가느다란 라인을 이룬다. 라인이 멈춘 자리에서 서리는 손톱으로 종이 밑결을 아주 살짝 긁었다. 섬유가 일정하게 울리지 않고 한 번 미세하게 튀었다. 튀는 자리의 아래에는 늘 장치가 숨는다. 오늘 여는 것은 장치가 아니다. 오늘 남기는 것은 길이의 방향이다. 그녀는 장부를 덮고 서랍의 가장 안쪽 칸으로 손을 넣었다. 그곳에 두루마리 하나가 누워 있었다. 평소처럼 겉면이 바깥을 보이게 말린 모양이 아니었다. 속면이 바깥을 향해 얇은 빛을 받아 먹고 있었다. 습관이 뒤집히면 그 자체가 신호다. 서리는 두루마리를 양손으로 떠서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섬유의 결은 고닫고 가장자리는 어린 나무 껍질이 벗겨지듯 미세하게 흘러내린 자국을 가졌다. 흘러내림의 간격이 일정하다. 일정함은 우연을 죽이고 의도를 남긴다. 그녀는 손가락을 세워 굴곡을 따라 천천히 이동했다. 손끝의 온기를 최소한으로 낮추고 마찰을 줄이자 종이 아래 숨어 있던 냄새가 맨살을 드러내듯 얇게 솟았다. 서리는 창살을 반뼘 내려 습도를 미세하게 바꾸었다. 습도가 높아지면 냄새는 퍼지고 낮아지면 길로 모인다. 오늘 필요한 것은 길이다. 억새향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등잔기름의 막은 조금 더 평평해졌다. 차향의 잔선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녀는 나편 유리를 꺼내 빛의 각을 한치 낮췄다. 꺾인 빛이 두루마리 표면에서 산새골 둘의 물결을 만들고 물결이 5번 호흡하는 동안 두루마리 끝단에서 가늘고 차가운 냄새가 솟았다. 단맛도 쓴맛도 아닌 냄새. 유곽 장부의 특정 자물쇠에만 쓰는 코팅의 냄새. 이 방의 몇몇 틈과 몇몇 상자에서만 맡을 수 있는 냄새다. 백자 잔을 탁자 가운데로 당겼다. 끓지 않은 물을 반쯤 채우고 동정 녹차 잎 서너 올을 띄웠다. 혀는 쓰지 않는다. 당가의 무형독은 냄새를 가리지 않는다. 오늘 필요한 것은 혀의 심판이 아니라 공기의 흐름과 사라짐의 속도다. 나편 유리의 각도를 더 낮추자 잔 표면에서 얕은 물결이 태어나고 사라진다. 물결이 5번 호흡하는 동안 잔턱에 가느다란 선이 만들어졌다가 즉시 지워진다. 서리는 사라짐의 속도를 마음속으로 세었다. 숫자를 입 밖으로 내지 않으면서도 일정한 지점마다 점을 찍듯 간격을 머릿속에 배치한다. 탁자 눈금의 길이와 사라짐의 간격이 포개지는 순간 그녀는 비단 조각 주머니를 열었다. 비단에 오른 냄새를 글보다
오래 붓는다. 촘촘하고 곧은 올을 가진 조각 하나를 골라 두루마리 끝단에 가만히 올렸다. 비단의 세로올이 미세하게 부풀었다가 가라앉는다. 받아 올리는 속도는 느리지만 일정하다. 일정하다는 말은 기록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서리는 비단 모서리에 작은 점을 찍어 시간을 표했다. 글자는 적지 않는다. 좌표와 길이만 남긴다. 그 다음 비단의 다른 귀퉁이를 두루마리 중심축 쪽으로 옮겨 붙였다. 이번에는 올이 더 느리게 부풀었다. 느릴수록 오래 남는다. 오래 남는 잔향으로만 작동하는 장치는 그 훈련을 요구한다. 두루마리의 중심축을 들추듯 살피니 나무 끝단에 손톱으로 그은 얕은 선이 한 줄 나 있었다. 보통의 말기로는 남지 않는 각이다. 안쪽으로 뒤집어 말 때에만 만들어지는 방향. 선의 시작과 끝을 손끝으로 찍고 간격을 머릿속 좌표에 얹는다. 그 간격은 어린 시절부터 보고 배운 하연옥의 길이 규칙과 같았다. 길이는 숫자이고 숫자는 명령이지만 오늘은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이름은 더 뒤에 장에서야 온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방향이다. 서리는 두루마리를 반 바퀴의 절반만 아주 조심스럽게 굴렸다. 종이 섬유가 비늘처럼 반짝이다가 잦아든다. 그 반짝임의 중간에서 코팅 냄새가 다시 살아났다. 이번에는 더 짧고 더 또렷하다. 하나의 좌표가 둘이 되자 선이 생겼고 선이 생기자 끝이 생겼다. 끝은 서랍 뒷판의 왼편 윗목을 가리킨다. 그녀는 서랍을 비스듬히 당기고 손끝으로 그 윗목을 더듬었다. 거칠지 않은 미세한 돌기가 촉감으로 잡힌다. 못도 옹이도 아닌 그것을 손톱으로 살짝 긁자 거의 들리지 않는 금속성 떨림이 가느다랗게 퍼졌다. 냄새 자물쇠의 촉이다. 촉은 힘이 아니라 향의 질서에 반응한다. 순서는 기록되지 않는다. 순서는 몸이 기억한다. 잔을 촉 가까이에 옮겼다. 잔턱에서 올라오는 미세한 향이 비단에 머문 잔향과 겹치는 순간을 기다렸다. 나편 유리를 조금 더 낮추고 빛을 얇게 눕힌다. 억새향이 한 번 들어왔다가 나가고 등잔기름의 막이 더 조용해졌을 때 차향이 두 겹으로 포개졌다. 촉이 아주 미세하게 떨린다. 떨림은 짧음 2번과 기름 1번이었다. 서리는 장부 여백을 펼쳐 점 하나와 짧은 선 하나로 신호를 옮겼다. 해석은 쓰지 않는다. 해석이 글자를 부르는 순간 길이는 짧아진다. 길이가 짧아지면 장치는 깊이 잠들지 못한다. 방의 호흡을 다시 점검했다. 창살 사이 그림자의 모서리가 정갈하고 마루장 이음새의 울림이 일정하다. 북문 초소의 잉크가 말라가는 속도와 서문 도박판의 낮은 웃음이 먼 곳에서 얕게 스친다. 그러나 이 소리는 모두 이 방의 바깥에 있다. 방 안의 박자는 오직 등롱과 잔과 비단 조각과 두루마리가 만든다. 그녀는 냉소 심결을 한 번 더 낮추어 감각만 앞으로 끌어당겼다. 피부가 온도를 잊자 냄새의 층이 더 선명해졌다. 서랍 뒷판의 촉은 다시 멈췄다. 멈춤은 실패가 아니다. 멈춤은 시간을 벌어준다. 그녀는 잔을 탁자 가운데로 되돌리고 두루마리의 중심축 각도를
아주 미세하게 틀었다. 빛의 꺾임이 바뀌면 냄새의 길도 바뀐다.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면 다른 좌표가 찍히고 다른 방향이 열린다. 비단 조각을 접어 봉함에 넣고 봉함의 입을 손톱으로 한 번 눌렀다. 표식은 닳지 않는다. 표식이 없는 것이 오늘의 표식이다. 봉함은 서랍 옆에서 자연히 온도를 잃었다. 온도가 사라질수록 냄새는 오래 산다. 장부의 여백 오른쪽 아래에는 작은 흑연점 하나가 있다. 점의 오른쪽은 비어 있다. 비어 있음은 지시다. 지금 적지 말고 다음 빛에서 적으라는 뜻. 서리는 그 빈칸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빈칸은 독자를 늦춘다. 늦춰진 눈은 길이를 더 오래 센다. 길이를 오래 세우면 칼은 지친다. 지친 칼은 소문을 만들고 소문은 결국 기록의 그늘에서 말라 죽는다. 하오문이 지키는 기술은 칼의 리듬이 아니라 실의 리듬이다. 실의 리듬은 늘 늦지만 더 멀리 간다. 서리는 하연옥의 손등으로 시선을 옮겼다. 잔을 내려놓던 선이 손등 위 힘줄의 지도와 겹치고 그 지도는 두루마리의 궤도와 또 겹친다. 겹침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시험이었다. 누가 길이를 먼저 세고 냄새를 다음에 묶으며 여백을 끝까지 견디는지 확인하는 절차. 울음은 뒤로 미루고 다시 길이를 계산한다. 창살의 각을 반치 더 비틀어서 그림자를 만든 다음 등롱을 한 마디 더 낮춘다. 빛이 낮아지자 두루마리 표면의 반짝임이 새로운 라인을 만들었다. 새로운 라인이 멈춘 자리에서 코팅 냄새가 아주 짧게 깨어났다. 그녀는 그 지점을 여백의 점으로 옮겼다. 점이 셋이 되자 삼각이 생긴다. 삼각은 처음의 선과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방향이 둘이 되고 끝이 둘이 되면 선택이 필요하지만 오늘은 선택하지 않는다. 선택은 다음 장의 권리다. 바닥에 마루장 이음새를 발끝으로 다시 눌러보았다. 오전보다 울림이 얕다. 습도가 내려가고 냄새가 길로 모였다는 뜻이다. 유리창에 손바닥을 얹어 온도를 균일하게 만든 뒤 손을 떼자 표면의 물결이 금세 사라졌다. 사라짐의 속도는 기록의 성격을 말해준다. 오늘 이 방의 기록은 빠르게 사라지는 것들 사이에서 오래 남는 것을 골라 길로 엮는 일이다. 두루마리를 서랍으로 돌려 눕히기 전에 그녀는 한 번 더 반 바퀴의 절반만 굴렸다. 섬유의 빛이 비늘처럼 번쩍하고 꺼질 때 코팅 냄새가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반응했다. 촉은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는 것도 답이다. 장치는 아직 깊이 잠들어 있고 길이는 충분히 늘어나지 않았다. 서리는 그 사실을 여백의 짧은 선으로 남겼다. 선의 끝은 닿지 않았다. 닿히지 않은 끝만이 다음을 부른다. 비단 조각을 새로 꺼내 공기층 위에 잠깐 세워두었다가 접었다. 비단 오래 스민 잔향이 봉함 속에 고정되는데 필요한 시간을 정확히 알 만큼 그녀의 손은 숙련되어 있다. 손끝에는 쓴 향이 남았다. 손수건으로 훔쳤으나 흔적은 잡히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오늘 더 많았다. 보이지 않음이 곧 하오문의 언어다. 언어가 적을수록 기록은 깊어진다. 스서리는 장부의 빈칸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두루마리를
서랍 가장 안쪽 칸에 눕혔다. 방향은 그대로 두 대의 중심축의 각도를 한치 틀었다. 이 각은 내일의 빛에서 다시 읽힐 것이다. 빛의 꺾임이 오늘과 같지 않으면 냄새의 길도 같지 않을 것이다. 다르다는 사실이 곧 다음 문장이다. 그녀는 등롱의 심지를 한마디 더 내려 방의 숨을 낮췄다. 억새향이 한 번 들어왔다가 나가고 나간 뒤에야 냄새들이 제자리를 바꾸었다. 자리 바꿈이 끝나자 서랍 속 두루마리가 아주 미세하게 몸을 고쳐 눕는 듯 보였다. 환영이 아니다. 길이가 옮겨 앉는 장면을 눈이 따라잡은 것뿐이다. 밖에서는 북문 초소의 잉크가 더디게 마르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한 번 스쳤다가 사라졌다. 서문 도박판의 낮은 웃음이 한 번 올라왔다가 꺼졌다. 유수객잔 등잔 받침의 인주태가 반 톤치 터졌다가 다시 옅어졌다. 모든 소리와 냄새가 제각각 흘렀지만 이 방에서는 하나의 측선으로 모였다. 빈 두루마리가 가리킨 쪽이다. 그 끝에는 아직 글자가 없다. 글자가 오기까지는 길이가 필요하고 길이가 충분해지기까지는 더 많은 여백이 필요하다. 서리는 장부 여백 한 귀퉁이에 짧은 문장을 남겼다. 길이는 숫자보다 먼저 오고 여백은 답보다 오래 남는다. 문장을 덮고 등롱을 낮추며 방의 숨을 닫는다. 빗장을 다시 걸고 손바닥으로 문틀의 온도를 재본다. 온도는 균일하다. 균일함이 지켜지는 한 이 방의 기록은 밖으로 새지 않는다. 기록이 새지 않는 한 칼은 길을 잃는다. 길을 잃은 칼은 결국 자신이 만든 빈칸 속에서 방향을 잃고 서리는 그 빈칸을 이용해 다음 장을 연다. 문을 등지고 한 걸음 물러서며 그녀는 하연옥의 손등을 마지막으로 본다. 잔을 내려놓던 지도와 두루마리의 궤도가 정확히 겹친다. 겹침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시험이다. 울음은 여전히 뒤에 두고 길이를 먼저 센다. 길이가 충분히 길어지면 바늘은 반드시 같은 자리에 돌아온다. 서쪽 처마의 빛이 기와사를 타고 한 칸 더 낮아졌다. 서리는 문을 잠그고 빗장을 안쪽으로 밀어 고정했다.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한 번에 바꾸지 않기 위해 등롱의 심지를 아주 조금만 내려 불심의 떨림을 먼저 가라앉혔다. 억새향이 둥근 원으로 흘렀다가 등잔기름의 막에 눕고 그 아래에서 어젯밤 잔의 차향이 다시 얇은 실처럼 떠올랐다. 소리가 꺼지고 공기의 결이 정리되자 방의 가장자리들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탁자 곁에 앉은 하연옥의 몸은 여전히 흐트러짐이 없었다. 옷깃은 어제 접은 결을 지키고 손등 위 힘줄은 잔을 내려놓던 마지막 순간을 지도처럼 남겼다. 외상은 없고 당겨진 자국도 없었다. 서리는 감정의 결을 뒤로 미루고 냉소심결을 펼쳤다. 첫 호흡으로 맥을 낮추고 다음 호흡으로 온도를 평준화한다. 심박이 바닥으로 가라앉자 장지문 그림자의 각이 안정되고 마룻장 이음새의 울림이 균일해졌다. 오늘 읽어야 할 것은 말이 아니라 길이었다. 서랍의 가장 안쪽 칸에서 속면을 바깥으로 드러낸 두루마리를 꺼냈다. 종이의 섬유는 고닫고 가장자리에는 어린 나무 껍질이 벗겨지듯 미세한 흘림이 일정 간격으로 이어져 있었다. 흘림이 일정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습관이
문장을 대신한다. 서리는 나편 유리를 세워 빛의 각을 한치 낮췄다. 꺾인 빛이 두루마리 표면에서 산색과 골둘의 물결을 만들고 그 물결이 5번 호흡하는 사이 끝단에서 차갑고 얇은 냄새가 솟았다. 단맛도 쓴맛도 아니다. 유곽장부 자물쇠 코팅에서만 나는 특유의 향. 어젯밤 기록해 둔 자리와 오차가 없었다. 백자 잔을 탁자의 중심으로 당겼다. 끓지 않은 물을 반쯤 채우고 동정 녹차 잎 서너 올을 띄웠다. 혀는 쓰지 않는다. 이 방의 판단은 언제나 공기의 길이가 맞는다. 나편 유리를 잔 옆으로 기울이자 표면에 얕은 물결이 생겼다. 물결이 5번 호흡하는 동안 잔턱에 가느다란 선이 나타났다. 사라진다. 사라짐의 속도를 마음속으로 세어 점의 간격으로 옮겼다. 점과 점 사이의 길이가 탁자 모서리의 눈금과 포개지자 좌표가 생겼다. 좌표가 하나인 동안에는 방향이 없다. 좌표가 둘이 되면 선이 되고 셋이 되면 면이 된다. 오늘은 선을 만들 차례다. 비단 조각 주머니를 열어 촘촘하고 곧은 올을 가진 조각 하나를 골랐다. 비단의 올은 냄새를 글보다 오래 붙잡는다. 조각을 두루마리 끝단 위에 얹자 세로올이 미세하게 부풀었다. 부푸름이 가라앉는 시간을 짧은 점 하나로 여백에 옮겼다. 이어서 조각의 다른 귀퉁이를 중심축 쪽으로 옮겨 붙였다. 이번에는 올이 더 느리게 반응했다. 느릴수록 오래 남는다. 오래 남는 잔향으로만 깨어나는 장치는 그 느림을 요구한다. 서랍 뒷판의 왼편 윗목에 손끝을 대고 아주 천천히 문질렀다. 거칠지 않은 미세한 돌기가 피부에 걸렸다. 못도 옹이도 아니다. 손톱으로 살짝 글자 거의 들리지 않는 금속성 떨림이 미세하게 번졌다. 냄새 자물쇠의 촉이었다. 촉은 힘이 아니라 향의 질서에 반응한다.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잔향을 겹치면 같은 떨림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방식은 같은 길이만 되풀이한다. 길이가 바뀌어야 다음 장치가 깨어난다. 서리는 창살을 반뼘 내리며 습도를 아주 조금 높였다. 습도가 높아지면 냄새는 퍼지고 낮아지면 길로 모인다. 오늘은 퍼짐과 모임의 경계를 확인할 차례였다. 억새향이 한 번 들어왔다가 나가고 등잔기름의 막이 더 평평해질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 기다림도 기록의 일부였다. 기다림의 길이를 넘겨버리면 냄새의 경계가 흐려지고 경계가 흐려지면 좌표는 무의미해진다. 백자 잔을 촉 가까이 옮기고 두루마리 끝단 위에 비단 조각을 촉의 반대편 공기층에 얹었다. 잔과 비단이 서로의 잔향을 얇게 포개자 촉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번 떨림은 짧음 한 번, 아주 짧은 멈춤, 다시 짧음 한 번, 그리고 기름 한 번. 어젯밤의 짧음 2번 기름 1번과는 다른 리듬이었다. 서리는 여백의 점과 짧은 선으로 그 리듬을 옮겼다. 해석은 쓰지 않는다. 해석이 앞서면 길이가 짧아진다. 두루마리 중심축을 살피자 나무 끝단의 손톱 자국이 햇살의 각에 따라 노출과 은폐를 반복했다. 보통의 말기로는 생기지 않는 각. 안쪽으로 뒤집어 말 때에만 남는 방향. 그녀는 선의 시작과 끝을 손끝으로 찍고 간격을 머릿속으로
제어 좌표 위에 얹었다. 좌표 둘과 떨림 하나가 한 선으로 이어지자 촉의 바로 뒤 뒷판 내부의 경로가 얕게 떠올랐다. 경로가 있는 곳에는 둘 중 하나가 있다. 숨긴 상자 혹은 통하는 구멍. 어느 쪽이든 지금 여는 일은 아니다. 길이가 더 필요하다. 서리는 두루마리를 반 바퀴의 절반만 굴렸다. 종이 섬유가 비늘처럼 반짝이다가 잦아들었다. 반짝임의 중간에서 코팅 냄새가 다시 살아나자 비단 조각을 즉시 들어 그 자리에 공기를 덮었다. 비단 오리 잔향을 천천히 빨아들인다. 비단의 모서리에 점 하나를 찍어 시간을 표시했다. 점이 셋이 되자 선이 생겼다. 선의 끝은 촉 뒤의 경로와 포개졌다. 포개짐은 우연이 아니었다. 창살 바깥 채광의 색이 한 톤 낮아졌다. 북문 초소의 잉크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스쳤다가 사라졌다. 서문 도박판의 낮은 웃음이 한 번 올라왔다가 꺼졌다. 소리와 냄새는 모두 이 방의 바깥에 있었다. 방 안의 호흡은 등롱과 잔과 두루마리, 그리고 비단 조각이 만들었다. 서리는 냉소심결을 다시 한 번 낮췄다. 감정을 한 칸 더 늦추자 피부가 온도를 잊었고, 온도를 잊은 피부 위로 냄새의 층이 또렷해졌다. 잔의 물결은 여전히 5번 호흡으로 생겼다가 사라졌다. 그러나 사라짐의 속도는 처음보다 한 박자 느려져 있었다. 습도 변화가 잔향의 길이를 늘렸다. 늘어난 길이가 촉의 리듬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 서리는 잔을 살짝 돌려 잔턱의 그림자를 바꾸었다. 그림자가 바뀌자 차양의 선이 촉 앞에서 한 줄 더 길게 늘어났다. 촉이 떨렸다. 이번에는 짧음 색과 기름 하나, 여백의 점이 넷이 되자 선 하나가 면의 윤곽을 이루기 시작했다. 면의 초입에서 서랍 뒷판이 아주 미세하게 응답했다. 들림도 쿵임도 아니고 나무결 속의 공기가 한 번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느낌. 통로의 일부가 맞다는 뜻이었다. 서리는 잔을 비우지 않았다. 비우는 대신 잔턱에 남은 물기를 손끝으로 한 번 훑어 냄새의 잔량을 확인했다. 잔향이 얇아지기 직전이 가장 쓰기 좋다. 비단 조각을 새로운 조각으로 바꿔 동일한 자리에 얹고 이전 조각은 봉함에 넣어 공기와 빛을 차단했다. 봉함에는 표식을 달지 않았다. 표식이 없는 것이 오늘의 표식이다. 봉함이 쌓일수록 이 방의 길이는 둥글게 늘어난다. 두루마리의 중심축 각도를 아주 미세하게 틀었다. 빛의 꺾임이 바뀌면 냄새의 길이도 바뀐다. 바뀐 길이는 새로운 좌표를 만들고 새로운 좌표는 촉의 뒤쪽 경로를 더 분명하게 드러낸다. 나편 유리를 옆으로 기울여 더 낮은 각을 만들자 두루마리 표면의 반짝임이 다른 위치에서 일어났다. 반짝임이 잠시 멈춘 자리에서 코팅 냄새가 한 번 더 살아났다. 이번에는 매우 짧았다. 짧을수록 정확하다. 서리는 여백의 점을 그 자리와 나란히 찍었다. 점 5개가 하나의 구획을 만들었다. 구획의 중앙을 잇자 촉의 뒷판 내부에 매립된 얕은 통로의 모서리가 선명해졌다. 그녀는 손망치도 송곳도 쓰지 않았다. 지금 열면 길이가 짧아진다. 길이가 짧아지면 뒤따라오는 모든 장치가
깊이 잠들지 못한다. 깊이 잠들지 못한 장치는 작은 소문에도 깨어난다. 소문은 기록의 적이다. 오늘의 목적은 냄새의 경계를 정밀하게 지도 위에 옮기는 일. 그리고 그 지도가 내일 같은 빛과 같은 습도에서 똑같이 살아나는지 검증하는 일이다. 검증이 끝나야 바늘을 쥘 수 있다. 탁자 모서리의 눈금을 다시 더듬었다. 첫 칸과 둘째 칸은 여전히 가까웠고, 셋째와 넷째 사이의 넓음도 변하지 않았다. 길이는 흔들리지 않았다. 장부의 여백한 귀퉁이에 짧은 선을 하나 더 그었다. 선의 끝은 닿지 않았다. 닫히지 않은 끝은 기록의 방향을 손대지 않은 채 남겨둔다. 방향이 손대지 않은 채 보존되어야 내일의 좌표가 어긋나지 않는다. 창사를 반치 올려 공기를 한번 바꿨다. 빛의 높이가 달라지자 방바닥을 타던 냄새가 벽을 따라 천천히 올라갔다. 올라간 냄새가 서랍 뒤편 윗목에서 아주 얕게 머뭇거렸다. 촉의 뒤통수에 손바닥을 얹은 듯한 느낌이 손끝으로 스쳤다가 사라졌다. 경로의 끝이 아직 닫혀 있다는 뜻이었다. 닫힌 끝 앞에서 서두르는 사람은 길이를 잃는다. 길이를 잃으면 좌표는 흩어지고, 흩어진 좌표는 장부 위에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다. 서리는 비단 조각을 접어 봉함에 넣었다. 여분의 조각을 새로 꺼내 공기층에서 잠깐 식힌 뒤 두루마리에 같은 자리에 올렸다. 얼마나 식혀야 같은 속도로 냄새를 받는지 몸이 알고 있었다. 손끝에 남은 쓴 향을 손수건으로 훔쳤는데 흔적은 잡히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았다. 보이지 않음이 이 조직의 언어다. 언어가 적을수록 기록은 깊어진다. 장부의 빈칸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두루마리를 서랍 가장 안쪽 칸에 눕혔다. 방향은 그대로 두 대의 중심축의 각도를 아주 미세하게 틀었다. 5점과 2선, 2번의 떨림, 하나의 멈춤. 오늘 기록된 것은 그것뿐이었다. 그러나 그것이면 충분했다. 내일 같은 빛과 같은 습도, 같은 온도로 다시 불러오면 같은 선이 떠오를 것이다. 같은 선이 다시 떠오를 때 바늘을 어디에 대야 하는지, 어느 각으로 눌러야 냄새의 경로가 문장처럼 열리는지 그때 결정하면 됐나. 등롱의 심지를 한마디 낮추자 공기의 층이 또 한 겹 두꺼워졌다. 억새향이 한 번 들어왔다가 나갔다. 나가고 난 뒤에야 방 안의 냄새들이 서로의 자리를 바꾸었다. 자리 바꿈이 끝나자 서랍 속 두루마리가 아주 미세하게 몸을 고쳐 눕는 듯 보였다. 환영이 아니다. 길이가 옮겨 앉는 모습이다. 북문 초소의 잉크가 더디게 마르는 냄새가 멀리서 스쳤다가 꺼졌다. 서리는 문틀의 온도를 손바닥으로 제어 균일함을 확인했다. 균일함이 유지되는 동안 이 방의 기록은 밖으로 새지 않는다. 하얀 옥의 손등을 한 번 더 보았다. 잔을 내려놓던 선이 두루마리의 궤도와 정확히 겹친다. 겹침은 우연이 아니다.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리는 등롱불심을 최소로 낮추고 방의 숨을 닫았다. 서쪽 기와의 빛이 한 칸 더 낮아지자 실내의 온도는 미세하게 가라앉았다. 서리는 문을 닫고 빗장을 고정한 뒤 등롱의 심지를 한마디만 내려 불심의 떨림을 멈추었다. 억새향이 둥근 원으로 돌고
등잔기름의 막이 평평해지며 그 아래 어젯밤 잔의 차향이 다시 가는 선으로 떠올랐다. 공기가 층을 이루자 소리의 굴곡이 사라졌고 그림자들의 모서리가 제자리를 되찾았다. 오늘 이 방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손끝과 호흡뿐이었다. 탁자 위에는 속면을 바깥으로 드러낸 두루마리가 조용히 누워 있었다. 가장자리에는 어린 나무 껍질이 벗겨지듯 미세한 흘림이 일정 간격으로 이어져 있었다. 흘림의 간격은 우연이 아니라 습관의 서명이었다. 서리는 손끝을 세워 굴곡을 따라 천천히 이동했다. 피부의 온도를 낮추고 마찰을 줄이자 종이 아래 숨어 있던 냄새가 맨살을 드러내듯 얇게 솟았다. 어젯밤 표시에 둔 좌표와 오늘 되살아난 라인이 정확히 포개졌다. 포개짐이 2번 반복되면 방향이 생기고 방향이 생기면 손은 도구를 찾는다. 서랍의 깊은 칸에서 길이와 굵기가 다른 바늘통을 꺼냈다. 은빛 가는 침들이 고요하게 누워 있었다. 어떤 침은 숨이 있고 어떤 침은 숨이 없었다. 손끝에 얹어보아 가장 오래 숨을 죽이는 침을 고르는 일은 무형침 투술에서 가장 먼저 익히는 절차였다. 움직임이 없는 침은 금속의 소리가 짧고 움직임이 있는 침은 소리 대신 미세한 진동을 남긴다. 오늘 필요한 것은 흔들림이 전혀 없는 침이었다. 흔들림이 없는 침만이 공기의 길이를 흐리지 않는다. 서리는 가장 가늘고 가장 긴 침 하나를 골라 바람을 반 마디쯤 가르는 자세로 손등 위에 올려보았다. 손등의 피부가 침의 냉기에 익숙해지자 비로소 무게가 사라졌다. 무게가 사라져야 바늘은 길이가 된다. 백자 잔을 탁자의 중심으로 당겼다. 끓지 않은 물을 반쯤 채우고 동정 녹차 잎 서너 올을 띄웠다. 잔을 흔들지 않고 나편 유리의 각도를 한치 낮추자 표면에 얕은 물결이 생겼다. 물결이 산색과 골둘의 호흡을 5번 반복하는 동안 잔턱에 가느다란 선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사라짐의 속도를 마음속으로 세고 그 간격을 여백의 점으로 옮겼다. 점과 점 사이의 길이가 탁자 모서리의 눈금과 포개지는 순간 어젯밤과 같은 자리에서 코팅 냄새가 얇게 기지개를 켰다다. 향의 선이 생기는 지점과 사라지는 지점이 분명해졌다. 그 둘 사이에 바늘이 있어야 했다. 서리는 바늘의 끝에 머리카락 한 올을 감았다. 머리카락은 실보다 가늘고 내공을 아주 얕게 실으면 길이의 떨림을 손으로 전해준다. 머리카락의 매듭은 바늘의 숨을 막지 않는 한에서 가장 작아야 한다. 매듭이 크면 공기의 문장을 찢는다. 그녀는 매듭을 2번 돌리고 3번째 돌림을 절반에서 끊어 고정했다. 바늘 끝을 들어 등롱빛의 옆을 지나게 하자 은빛 선이 불심의 흔들림과 겹쳤다. 불심의 리듬과 바늘의 리듬이 맞아들면 손은 더 이상 힘을 쓰지 않아도 된다. 힘이 사라진 자리에서 길이는 또렷해진다. 서랍 뒷판의 왼편 윗목을 손끝으로 더듬자 거칠지 않은 미세한 돌기가 피부에 걸렸다. 손톱으로 아주 살짝 긁으니 금속성의 미약한 떨림이 남았다. 냄새 자물쇠의 촉이었다. 촉은 2 겹의 향이 정확히 겹칠 때만 응답한다. 잔턱의 선이 사라지는 순간과 비단 조각에 남긴 잔향이 얇게 살아나는 순간 그 사이에 바늘이 있어야 한다.
서리는 바늘을 촉 앞에 공기층에 세우고 머리카락을 아주 느린 속도로 느려 냄새의 선을 걸었다. 머리카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이었고 실은 향의 문장을 따라가며 미세한 떨림을 손끝으로 돌려보냈다. 떨림이 2번 짧고 1번 길게 왔다. 어젯밤과 비슷했으나 끝의 기름이 조금 더 깊었다. 습도가 반치 높아진 탓이었다. 그녀는 창살을 반뼘 올려 공기의 밀도를 되돌렸다. 되돌림이 끝나자 떨림의 기름이 어젯밤과 같은 깊이로 내려앉았다. 비단 조각을 새로 꺼내 두루마리의 끝단 위에 얹었다. 조각의 세로울이 미세하게 부풀었다가 가라앉는 속도를 여백의 점으로 옮겼다. 점이 넷이 되자 선 하나가 면의 윤곽을 이루기 시작했다. 면이 생기면 경계가 생기고 경계가 생기면 바늘이 들어갈 자리가 분명해진다. 서리는 바늘의 각도를 등롱빛의 모서리와 평행하게 맞췄다. 평행은 소리를 없애고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서 향의 길이가 살아난다. 바늘의 그림자가 촉 앞에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자 손목의 힘을 더 뺐다. 손목의 힘이 빠지자 어깨의 긴장이 따라 내려갔고 내공의 얕은 흐름만 머리카락을 타고 바늘 끝으로 모였다. 잔을 촉 가까이에 옮기고 잔의 턱을 촉의 반대편 공기층과 마주 보게 했다. 잔향이 비단에서 빛으로, 빛에서 공기로, 공기에서 촉으로 이어지는 길이 하나로 묶였다. 길이가 하나가 되자 촉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떨림은 이번에는 짧음 색과 기름 하나였다. 서리는 여백의 점 하나를 추가하고 점 5개가 만드는 구획의 중앙을 얕은 선으로 이때 선의 끝은 닿지 않았다. 닿히지 않은 끝은 방향을 보존하고 보존된 방향은 내일 같은 빛에서 같은 속도로 살아난다. 기록은 변하지 않는 조건을 먼저 묻고 그 다음에야 변수를 불러야 한다. 바늘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 바늘이 들어가면 촉 뒤의 경로는 즉시 반응한다. 반응은 소문을 만들고 소문은 장치를 깨운다. 오늘의 목적은 바늘을 세우는 일, 바늘의 각을 정하는 일, 바늘이 들어갈 때의 온도와 습도, 빛의 높이와 냄새의 길이를 모두 동일한 문장으로 묶는 일이었다. 묶음이 완성되어야 비로소 침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소리가 없을수록 길이는 길어진다. 서리는 탁자 모서리의 눈금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첫 칸과 둘째 칸 사이의 좁음이 변하지 않았고 셋째와 넷째 사이의 넓음도 그대로였다. 길이의 서명은 어제와 같았다. 장부의 여백 아래 흑연점 하나를 지나 아주 짧은 선을 보탰다. 선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었다. 방향은 천천히 그러나 틀리지 않게 사람을 데려간다. 여백은 여전히 컸다. 여백이 클수록 길이는 길어지고 길이가 길어질수록 바늘은 가벼워진다. 등롱 곁에서 작은 소를 꺼내 검은 그을음을 한 번만 쓸어 모았다. 그을음은 공기의 아주 얕은 흐름에 먼저 반응한다. 솔 끝을 바늘의 중간 지점에 살짝 대고 촉 앞 공기층을 스치는 순간 솔을 거두었다. 검은 가루는 흩어지지 않고 머리카락에만 얇게 붙었다. 머리카락에 붙은 그을음이 만든 선은 눈으로도 보일 만큼 가늘었다. 선이 휘지 않는지, 바늘이 지나치게 앞서지 않는지, 공기의 길이와 바늘의 길이가 같은 문장을 쓰는지
확인하기 위한 장치였다. 선이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은 오늘의 조건이 충분히 정리되었다는 뜻이었다. 서랍 뒷판의 윗목에서 아주 얕은 숨이 나갔다. 촉 뒤의 경로가 스스로 온도를 맞춘 것이다. 목재의 결과 금속의 숨이 만나면 공기의 길이는 한 번 낮아진다. 낮아진 길이는 바늘을 받아들이기 쉬운 홈이 된다. 서리는 바늘 끝의 각을 한 가닥만 틀어 촉과 평행하게 맞췄다. 평행은 가장 느린 침투를 보장하고 가장 느린 침투는 가장 깊은 기록을 남긴다. 머리카락의 매듭은 소리 없이 흔들림을 지웠다. 비단 조각을 접어 봉함에 넣고 입을 닫았다. 봉함에는 표식을 달지 않았다. 표식이 없는 것이 오늘의 표식이었다. 봉함이 쌓이면 이 방의 길이는 둥글게 늘어나고 둥그러진 길이는 같은 자리를 2번 밟지 않는다. 같은 자리를 2번 밟지 않으면서 같은 문장을 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지금 이 읽기의 본질이었다. 읽기가 깊어질수록 손은 덜 움직이고 손이 덜 움직일수록 기록은 더 선명해진다. 창사를 반치 올려 습도를 아주 조금만 낮췄다. 습도가 낮아지자 잔향의 선이 한치 더 또렷해졌다. 등롱의 불심을 다시 한마디 내리고 잔의 턱을 촉과 마주 보게 재배치하고 나편 유리의 각을 빛의 모서리와 포계자 물결의 호흡이 처음과 같은 간격으로 돌아왔다. 반복의 정밀도가 같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리는 손목을 한 번 아주 작게 굴렸다. 바늘의 끝에 있던 그 으름 선이 미동도 없이 제자리에 매달려 있었다. 바늘이 길이가 되었고 길이가 바늘을 밀지 않고 끌었다. 이제 바늘을 들어 가로선의 중앙에 세웠다. 선은 촉의 앞이 아니라 촉의 옆에서 시작해 뒤의 경계로 들어가야 한다. 정면은 늘 함정을 품고 옆은 늘 길을 감춘다. 머리카락의 매듭이 촉의 숨을 건드리지 않도록 내공의 흐름을 더 얕게 낮췄다. 호흡이 바닥으로 내려앉자 손끝의 온기가 사라졌고 온기가 사라지자 금속의 숨도 멎었다. 그 순간 바늘은 도구가 아니라 표식이 되었다. 표식은 더 이상 사람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표식은 스스로 자리에 붙는다. 서리는 더는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임이 사라진 자리에 냄새의 선이 스스로 길이를 늘렸다. 촉은 떨리지 않았고 경로는 반응하지 않았다. 반응이 없다는 사실이 바로 경계가 정확하다는 증거였다. 경계가 정확해야 바늘은 한 번만 들어가고 한 번만 들어간 바늘은 소문을 남기지 않는다. 소문이 없으면 기록은 깊어진다. 기록이 깊어지면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장부의 여백 한 구석에 아주 작은 점을 하나 더 찍고 펜촉을 거두었다. 점은 오늘의 조건이 완성되었다는 표시였다. 숫자는 쓰지 않았다. 숫자를 쓰는 순간부터 길이는 줄어든다. 오늘 필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온도와 습도, 빛과 냄새, 바늘과 머리카락이 같은 문장을 쓰는지 여부였다. 그것만이 다음 움직임을 허락한다. 서리는 바늘을 들어 손바닥 위에 눕혔다. 손바닥의 피부가 냉기를 받아들이자 무게가 사라졌다. 무게가 사라진 바늘은 소리도 그림자도 남기지 않았다. 그녀는 바늘통을 닫고 바늘을 다시 검지와 엄지 사이에 가볍게 세웠다.
등롱의 불심을 한마디 낮추자 방의 냄새가 제자리로 고정되었다. 손안의 바늘은 흔들림 없이 멈추어 있었다. 마지막 획이 비어 있다. 지워진 흔적, 감춰진 이름 서린의 바늘 끝은 어느 쪽을 가리키고 있을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의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이 무협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구독으로 다음화, 하오문, 진실의 기록자. 루주의 서막 제4부 바늘의 합주 첫 합동 작전을 먼저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